자, 소득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봤던 용어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소득세는 결론적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 내고 돈 안 벌었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벌었니 가지고 어떻게 세금 부과할 거냐?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얘는 법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법인격체라고 해서 벌어들이는 세금과 개인인 자연인인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이 앞에 공부했던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형태로서 소비를 해야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돈 안 쓰면 부가가치세를 낼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소득세는 내가 소득세를 내기 싫죠? 그러면 돈 안 벌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난 죽어도 소득세 내기 싫어. 그럼 돈 안 벌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거냐? 법을 만들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법 이름을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세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개인자를 생략하고 소득세법이라고 법 이름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럼 이 법인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를 가지고 있고, 개인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인인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소득의 원천을 먼저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자 받은 건지 배당 받은 건지 팔고 돈 남긴 양도로 남긴 건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남겼는지 돈을 벌었는지를 원천을 먼저 따져서 이렇게 돈 번 거에 대해서 세율 얼마를 부과해서 세금을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라고 세법 법전에 적혀 있으면, 열거되어 있으면 세금을 과세를 할 거고, 그게 적혀 있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예요. 근데 법인세법은 다르게 법인이 어떻게 돈 벌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순자산이라는 건 순수한 자기의 재산이죠.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거, 그러니까 자본이죠. 법인은 너의 순수한 너 돈이 늘어나면 그냥 이율을 불문하고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그럼 두 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틀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깡패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만 원 달라 그래서 그냥 강탈을 했어요. 자, 그럼 그 깡패가 자기가 개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10만 원 가져갔다는 걸 세무서가 알았어요.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법은 이 사람이 어떻게 10만 원이 소득이 생겼는지 먼저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찾을 거예요. 그럼 방금 강탈한 건 소득의 원천이 뭐죠? 우리 흔히 비속어인가? 이게 삥 뜯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럼 그건 삥이에요. 그럼 이제 원천을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소득세법 법전에 그럼 삥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으면 그 세금을 부과할 거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삥은 당연히 안 적혀 있겠죠. 전 적혀 있는 거 못 봤어요. 잠 안 올 때 한 번씩 법전들 보는데, 조문들을 보는데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조금만 열면 잠 와요. 그래서 잘 자는데 근데 삥이라는 거 적혀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깡패가 법인 소속이었고 그 돈을 법인에 주는 거였어요. 그럼 삥 뜯어서 법인의 돈이 늘어났죠. 그럼 세금을 부과할 거냐라는 건데, 법인은 이 사람이 삥을 뜯어서 한 건지 사업을 해서 한 건지 관심이 없어요. 너 돈 늘어났네? 그럼 세금 내야지. 20% 가지고 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조직들이 법인 설립하고 하면서 나 세금 내는 이제 깡패라고 하면서 막 소리 하는 거 보면 저 혼자 웃으면서 세금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동네 건달들한테 세금도 안 내는 놈이라면서 막 때리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그 작가인지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세금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죠. 자, 이게 우리 소득세법의 건데, 그런데 일거주의가 원칙인데, 자, 예외가 있어요. 자, 이건 시대별로 점점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게 있죠. 그럼 이자라고 말할 게 종류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자를 받는 건데 신기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소득세 과세를 비껴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들이 상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일일이 매년 개정하면서 추구하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 기존에 적어놓은 거 적어놓고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을 일으킨다면 다 이자 소득으로, 이자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또 대한민국에 이자는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그 뒤에 펀드라는 게 또 갑자기 배당에 대해서 많은 상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펀드 열풍이 분 적 있죠. 그죠? 옛날 한때 펀드 열풍 불었을 때, 그러니까 또 그 펀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수많은 상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과세권을 피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또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들한테 많이 다가오는 소득 형태가 연금이죠. 요즘은 연금 상품이 또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너무 많이 피해가서 얘네들도 열거 어느 정도 해놓고 위와 유사한 형태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얘는 포괄주의를 우리가 인용하고 있어요. 가미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자고 배당연금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상품들을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열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거에 둔거하고 위와 유사하게 너네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걸로 번 걸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자, 우리 교재에 과세 범위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규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럼 우리가 소득 원천 따져서 찾았을 때 열거되어 있는 게 사업, 근로, 기타, 퇴직, 양도, 이자, 배당, 연금 이런 형태가 많은데, 이것만 적은 거는 일단 원칙은 열거주의 되지 않는 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세금 부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삥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게, 포괄주의는 법인세법에 쓰는 건데 그냥 전부 다 세금 부과하겠다 웬만한 것들은, 그게 지금 현재 이자, 배당, 연금 얘네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해서 보면, 자, 원칙은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면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얘네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은 거,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배당 받은 거,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사업에서 돈 번 거,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은 거, 그리고 연금 받은 거, 어쩌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거, 얘를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각 6개의 소득 중에서 1,000만원씩이라면 1,000만원 각각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번 거 전부 다 합쳐서 6천만원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게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거 보기 전에 먼저 우리 27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원천징수 제도라고 적혀 있죠. 271페이지 아래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거 전에 원천징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자,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금 떼이고 나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얘가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예요. 예를 들면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 이후 확정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급여 혹은 국민연금 수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납적 원천징수를 먼저 보면 자, 여러분들 월급 받으실 때 세금 떼이죠. 세금 여러분들이 월급 받을 때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알고 떼이나요? 아니죠. 국가가 간이세액표란 걸 만들어서 내가 세금 얼마 낼지도 모르는데 일단 월급 얼마고 가족 몇 명인 사람은 얼마 떼라고 표를 내줘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우리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몇 퍼센트 세금 구간을 맞을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 이제 1년 동안 번 걸 알겠죠? 그걸 가지고 실제 월급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럼 평소에 예납적 원천징수를 당하다가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거, 그게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시 완납적 원천징수를 보면 자,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한 후에 더 이상 이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기분 좋게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볼게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얘를 종합과세를 시키면 내년 5월달에 세금 내야 돼요. 근데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이 내년 5월달까지 낼 세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세금을 좀 과하게 한 방에 떼고 더 이상 이 돈 세금 낼 거 없어라고 해서 세금 떼고 끝내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로또 1등이 돼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로또 1등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없고 월급 받은 것만 가지고 계산해서 세금 낼 거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금 받을 때 세금 떼이고, 원천징수라는 건 내가 받을 때 세금을 떼이는 거죠. 떼이고 나서 그 돈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종합과세에 들어오지가 않죠. 1년 동안 너 돈 번 거에 대해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돈은 그냥 세금 내고 끝내는 거잖아. 더 이상 세금 계산할 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표현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를 그래서 종합과세하고 분리시켜서 한다라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과세에서 빼고 분리해서 이것만 따로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종합소득이지만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종합소득들에 들어가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쪽 현장 저쪽 현장 막 다니는데 이 사람들한테 1년치 일당을 전부 다 합산해서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건 내년에 전부 다 합산해 납부하라는 건 부당하겠죠. 그분들은 그 일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는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그런데 우리는 분리과세의 항목들이 있는 거고 얘는 완납적 원천징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류과세는 간헐적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들 있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걸 지금 얘네들이랑 같이 너 1년 동안 돈 번 거에 합산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좀 부당한 것들이 있어. 간헐적이랑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 이 소득이 자, 퇴직소득. 자, 여러분이 30년간 근무한 곳에서 그만두고 퇴직금 받으면 금액이 크겠죠. 근데 그 금액을 올해 받았던 월급하고 합산해가지고 몇 억이 되어서 너 몇 억 되는 소득자니까 40몇 % 구간까지 세금 내면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은 여기 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퇴직소득만 가지고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따로 계산. 여러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오랫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장기 근속에 대한 또 혜택도 있고 공제들도 있어요. 그럼 그리고 연분영수법으로 세금 계산할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만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의 차이를 양도하면서 취한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30년 정도 살다가 집을 팔아요. 자, 집값이 그대로일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자, 대한민국의 주식이든 집이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10년이 지나서 떨어진 거는 집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거나 혹은 주식은 회사가 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10년이 뭐야? 10일도 안 가지고 있어서 망하는 거지. 10년이면 내린 주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이 주식이든 지금 말한 집이든 뭐든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을 가지고 있다 팔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10년 뒤에 되면 물가 상승률이 1년에 5%라고 하면 10년이면 50%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 5%씩 올랐죠. 그럼 나는 그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사온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의 차이가 양도 차익이 되고 그게 과세 대상인데 오래 사니까 당연히 오른 건데 너무 부당하겠죠. 그래서 그 집을 유지하면서 있는 들어갔던 돈들, 볼로 고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간 돈들이나 아니면
팔았을 때 양도 차익할 건데 이때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얘만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3, 4천만 원 받고 있는 월급쟁이인데 집 팔았더니 5억 생겼다고 너 5억 2, 3천 벌었다고 해서 세금 부과하면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는 자 소득세는 맞아요. 소득세 과세 대상은 맞는데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이 맞는데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고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이 아닌 거예요. 두 개는 아예 다른 거죠. 자, 처음 들으면 둘이가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 둘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얘네들 중에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분류과세는 얘네들 말고 다른 퇴직 양도 전혀 성격이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 얘네들이에요. 자, 이 뒤에 실기하고 엄청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271페이지에 보면 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제가 방금 설명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끌고 온 거예요. 분리과세 설명하려고. 자, 그럼 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세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냥 5대5로 해서 동업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1억을 벌었어요. 이 가게에서 1억이 나온 거는 부가가치세법은 이 가게를 기준으로 갈 거지만 소득세는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1억 벌었으면 반반하면 친구 5천 내 5천이죠. 그럼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자, 5천만원 번 사람의 세금 2명분을 곱한 거 하고 합친 거 하고 1억을 번 한 사람의 세금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누진세율 제도를 쓰기 때문에 1억을 번 사람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1억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얼마만큼 벌었는지 5천 3명이면 3,333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세금을 부과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인데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개인 사업자들이 혼자 하면은 세금 돈이 자기한테로 다 모여서 힘드니까 뭐 가족들이랑 같이 공동 사업하는 걸로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다음에 누가 또 그 이야기 하면 야 이 바보야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세무서가 바보예요? 그죠? 그럴 거면 5천 이상 떨어진 가족 이름으로 해야 돼요. 5천 이상 떨어진 가족이 아니고 뭐 부부, 어머니 뭐 전부 다 알아요, 당연히.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거주자가 1인과 생계같이 하거나 특수관계 우리 가족들을 공동으로 사업하죠. 그러면 세대 단위로 과세해버릴 거예요. 한마디로 세법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면 과세관청이 바보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배우자랑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한 거라고 반 나누면 그렇게 안 하고 세대 단위로 과세를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최소 금액들은 세금을 부과 안 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최소 금액. 근데 지금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 수도 있고 내 배우자랑 같이 벌어 먹고 살 수도 있고 내 돈 가지고 배우자는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고 남자든 여자든 전업주부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또 부모님을 내가 부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도 내가 자녀가 있어서 자녀는 뭐 일반적으로 다 부양하죠. 데리고 살면 그러면 내 월급 가지고 몇 명이 먹고 사니를 따져가지고 그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 세금 낼 돈을 빼줄 거라는 거예요. 세금 과세할 돈을. 그게 인적공제 사람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이 또 우리 예를 들어 직계존속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 그러면 세금을 더 공제해 주겠다. 더 빼주겠다. 혹은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부양하고 있어요. 힘들겠네. 더 빼주겠다. 혹은 난 배우자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애기 길러요. 그럼 더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적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 공부할 거예요. 시험 문제예요. 실기. 자, 누진과세 제도는 자, 우리나라는 우리 6단계에서 5단계에서 6단계, 그다음 7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45% 구간 생겼다는 올해부터 생겼다는 뉴스 들으셨죠? 45% 구간이 생겼다고 해서 혹시 지장 가시는 분 있나요? 막 싫고 막 화나고 그러시는 분 있나요? 그럼 저 친하게 지내려고. 왜냐면 1년에 5억 이상 5억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45% 구간 42%가 3% 늘린 거거든. 1년에 지금 제가 말한 이 5억 있죠? 이 5억은 실질적으로 한 8, 9억 벌어야 5억 나와요. 빼고 다 빼면 5억을 넘는 사람이면 제가 친하게 지내자는 이유는 알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증세했다고 막 화내는 사람 보면 나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 이정희가 화를 내야지. 그죠? 잠시만요. 비콘을 찍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누진과세 제도는 세율의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자, 이 누진과세 제도라는 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누진과세 제도는 자, 우리가 6% 구간이 있고 15% 구간이 있고 24%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당하는 구간이 이 정도까지 구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5% 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 6% 안까지만 번 사람하고 세금을 봤을 때 자, 지금 여기까지 같이 번 6% 구간 있죠? 여기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6%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넘어간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6%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6%고 넘어간 여기만 15%를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15% 구간에 걸렸다라고 누가 말한다고 전부 다의 15%가 아니고 6% 것까지는 6%를 하고 이걸 넘어간 부분만 15%, 그걸 넘어간 부분만 24%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진과세 제도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 잘하는 게 복권 당첨금인데, 자, 우리 로또 1등 당첨금 중에 제일 작은 당첨금이 4억이래요. 1등이 30명이 나왔대요. 그럼 이 4억에 당첨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복권 당첨은 어쩌다 한 번씩 되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 소득은 얘는 복권 당첨금이 2억까지는 세율이 20%, 죄송해요. 3억까지는 20%고 그리고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예요. 그럼 지금 얘는 3억이 넘었죠? 3억이 넘었다고 해서 그럼 전부 다의 30%의 1억 2천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세금을 계산하면 4억이니까 3억까지는 20%를 해서 이 사람은 3억이 20%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하고 그리고 3억 초과한 게 1억이죠. 그럼 1억에 30%를 해서 3천만 원을 해서 이 사람의 세금은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율 제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도 여기까지는 6%고 넘어간 돈이 14%, 그 넘어간 게 24%. 이런 식으로 맞는 게 누진세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42%에서 45% 넘어갔다는 게 45% 빵 생긴 게 아니라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3% 더 받겠다고 하는 건데, 돈 무진장 많이 버는 사람한테
1년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이 1년에 5억이 나중에 지금 이제 이론 공부 끝나고 나면 5억 대단한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5억이 우리가 생각하는 5억이 아니에요. 최소 7억에서 8, 9억이에요. 그 버는 사람이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든 정권이든 그 누구든 간에 아래쪽의 세율을 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여기서 놀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연봉 1억 실제로 나중에 계산하면 소득금이 한 7천, 6천 이렇게 안 돼요. 그럼 다 이만큼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기 안에서 놀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말하지만 미래는 뭐 더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우리 누진과세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전인수 제도는 제가 설명드렸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데, 뒤에 얘네들 전부 다 불고기 때문에 얘 3번, 4번, 5번은 뒤쪽에 다 큰 챕터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볼 거니까 지금 굳이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를 보면,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두 분류로 나눠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건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비거주자예요. 그럼 이거의 기준은 183일, 6개월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183일인데 이 183일은 국내 주소, 주된 소재지가 183일을 기준으로 해서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미만이면 비거주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된 소재, 주소라는 말은 주된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소지는 머물러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주된 소재지가 183일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사람은 거주자로 볼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 우리들은 거주자죠, 그럼. 자,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뭐 피부 색깔이나 말투가 틀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뭐 H2, 뭐 F4 이런 비자를 받아서 와요. 그 사람들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런 비자 받을 때에 근로계약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럼 그 근로계약서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다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거주자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주자 의제라고 해요. 또 우리 스포츠 싫어하시는 분도 이 선수들은 지금쯤 아마 지금 현재 시대는 알 건데, 그 류현진이라든지 손흥민이라는 선수 있죠. 그 두 사람이 외국에 공놀이하러 6개월만 하고 한국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죠. 걔네들 언제 외국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언제 보니까 그 가 있고 가니까 가서 잘하고 있던데. 그럼 걔네들은 공 던지고 공 차고 해가지고 받는 돈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거주자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우리나라 와서 CF 찍고 하죠. 저는 라면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찍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번 그 돈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내 원천 소득만. 그런 걸 우리 비거주자 의제다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며칠? 183일인 거예요. 6개월. 왜냐면 과거에는 1년이었어. 1년. 과거도 그렇게 오래 1년이 아니고 한 3, 4년 전까지는 1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6개월로 줄은 거예요. 183일 기준으로. 그래서 자, 이 날짜로 된다. 자, 그럼 이제 과세기간이라고 있죠. 자, 이제 과세기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1년이에요. 1년년. 1년년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예외가 있다면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이민 가거나 그 외에는 예외 없어요. 뭐 기간에 뭐 다르게 해서 1년이 아니고 1영년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이고 그 외에 예외가 없어요. 자,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어요. 그래도 폐업한 날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예요. 폐업했다고 해서 죽을 거야? 그거 아니면 예외사항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그만둔 거지 다른 걸로 돈 벌 거잖아.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금 부과할 거기 때문에 소득세는 그냥 1년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사람이 회사 다니다 그만뒀대. 과세기간은 그만둔 날까지다?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그만뒀다고 죽을 건가?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럴 생각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납세지는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관리하는 과세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주소지예요. 주소지. 자, 친구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요. 강남에서 장사해가지고 1억 벌었어요. 저희 집은 용산이고 친구 집은 마포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따라오니까 강남세무서가 우리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득세 안 내면 제가 용산에 살면 용산세무서가 저한테 연락 올 거예요. 소득세는. 친구는 마포세무서가 올 거고 각자의 주소지 개인 단위 과세고. 그럼 부가가치세법이랑은 좀 생각이 다르죠. 부가가치세법은 강남세무서가 왜 1억 번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너 번 거 10%잖아 원래. 그럼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고 혼낼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너 번 지분율이 50%니까 5천만 원 세금 내야지라고 저는 용산세무서, 친구는 마포세무서가 연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소지라고. 근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로 하는 거예요. 자, 주소지가 제가 뭐라 그랬죠? 주된 소재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여기 내가 주민등록지는 저기 지방되어 있는데 지금 뭐 살기는 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창피하게. 주민등록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본적지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주소 적혀 있는 건 지금 너의 주된 소재지가 어디냐라고 적는 건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된 소재지가 없을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소지로 쓸만한 데가 없는데 거소지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 그럼 그 알아듣는 상대방은 정확하게 근데 언제까지 있으실 것 같죠?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상시 거기 계시나요? 라고. 그게 거소지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본적인 또 용어들을 좀 받고 우리 주제 286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계산하는 구조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볼 건데, 자, 전체 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저는 왜 이것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도 좀 썼으면 좋을 텐데 뭐 글자 수가 작아서 그랬는지. 자, 계산할 때 첫 번째 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를 빼면 수익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 금액에 필요경비를 빼면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에 우리 소득 공제를 빼면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과세 표준이 뭐라 그랬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우리 부가가치세 때 했잖아. 그때 10% 부과의 대상 금액 공급가액이었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율 6%, 15%, 24% 이거 부과할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럼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지금 소득에서 빼주는 것들 있죠. 빼주는 것들은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지금 빼주는 것들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게 비과세예요. 국가가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한 거. 분리과세는 우리 이 앞에 배웠죠? 몇 분 전에 세금 이미 냈고 더 이상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세율 부과 대상할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필요경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월세 냈어요. 여러분 번 돈인가요? 월세는 내가 번 돈 아니죠. 월세 냈으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건물주가 번 돈이지. 우리 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돈 벌어야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월세 또 직원들한테 월급 줬어요. 그 사장님이 돈 번 건가요? 직원이 돈 번 거지. 그런 거 경비들은 다 빼버릴 거예요. 그걸 빼면 소득 금액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여기에 앞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세금 부과 안 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인적 공제 이야기하면서 그걸 빼면 이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빨간색들이 빼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이 빨간색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월급은 총 월급이 얼마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거가 세금을 다 낼 게 아니라 뺄 거 다 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저와 같이 오늘 초반에 할 거고, 나중에는 또 세금에서 뺄 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어이가 없는 게, 난 세금 낸다고, 근로소득자가 세금 낸다고 막 엉탈 부르는데 난 1원도 안 냈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연봉 2,500, 3천만 원 이하면 1원도 안 내고 다 돌려받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내가 세금 냈다는 거 말하면 여기 이만큼 튀어나왔다 말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직접 계산해 보면 없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낸 건 없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쉬었다가 볼게. 첫 번째 작업이, 이 과세 표준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작업이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자,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단계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이야기예요. 얘를 이걸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작업이라서 이제 좌우와 같이 이제 이제 계산을 이걸로 볼 거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얘 부분을 생략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옆에만 살짝 적어 놨죠.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뺀 거라고. 그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소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총급여인데 그걸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가는 걸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용어들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용어 쓰면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안 했는데 그건 그거더라 이렇게 되게 만들 거예요. 자, 짜장면 뭐죠? 자, 근로 짜장면이 어떤 거 짜장면이 하는지 적어주세요. 정의 못 내리겠죠? 짜장면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저한테 글로 써줄 거야. 어떤 걸 짜장면이 한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얘는 뭐에서 뭐 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지 느끼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227페이지 볼게요. 쉬었답시다.